국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저런 세상, 정말 저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보호해야 될 종이 따로 없고 지켜야 될, 보존해야 될 땅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숨 놔두기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탁을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슬라이드의 첫 장부터 끝장까지 모두 다 숨 놔두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불 이후로 보내주신 사진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연이 이렇게 놔두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나는구나. 그런 장면들을 장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사분을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 연사분은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 정현숙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명예교수님 정현숙 선생님께서는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생태학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퇴직하셔가지고 고양이와 제비꽃, 마당의 식구들의 생태를 관찰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약 30년 동안 산불 연구에 매진하신 우리나라 산불 전문가이시기도 하십니다. 정현숙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정연숙입니다. 제가 그 30년 동안 생태학을 가르쳤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동시에 그 30년 이상을 그 숲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오대산이나 설악산이나 이런 숲에서 연구할 때 종종 그 산에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을 만나는데 저더러 어떻게 이렇게 좋은 데서 연구를 하면서 월급까지 받습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내가 굉장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생물이 좋아가지고 생물학을 한 거는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생물학을 했고 생태학을 했는데 숲에서 일하면서 참 복이 많이 받았다.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복간한 그 사상계에 그 원고를 썼었는데 여름호에 제가 당시 이제 정부가 바뀌는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바른 정치가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두근거린다. 숲도 해방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손으로부터 숲도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숲을 해방시킬 수 있는 건 사람뿐이거든요.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압도적인가 하는 걸 앞에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숲이 사람으로부터 해방됐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썼는데 이 다양성 재단에서 저더러 숲 놔두기에 대한 강연을 하라고 그래서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는 얘긴가 하고 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에 장 선생님이 지리산 사진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저도 준비한 거가 지금 위에 사진이 지리산 화엄사고 저 숲속에 정말 화엄세계 같이 보이는 저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곳들은 모두 다 화렵수림이고요. 아마 추정컨대 한 100년 정도 된 숲일 거로 생각합니다. 대체로 지리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훼손되었다가 복원된 곳이라서 복원된 곳이라서 사실은 원시림이다 이런 곳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그 숲 보존 정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죠. 숲을 놔두면 멀리 보면 저와 같이 되고요. 가까이 보면 이 아래와 같이 이 오대산의 숲처럼 저렇게 발달합니다. 저게 자연의 질서예요. 그 자연의 질서를 생태학에서는 생태천이다. 천이 옮겨가면서 숲이 발달해 가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숲이 이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로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 두 분이 워낙 이제 뭐 유사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늘 제가 그 대학 때 생물학을 공부하고 석사 박사 과정을 할 때는 저도 생태학자로서 숲만 연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숲을 연구하는 건 단지 놀이고 숲을 한 방에 보내는 건 사람이다.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건 정말 사람이다 하는 거에 굉장히 뭐랄까 전율 같은 거를 느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숲을 누가 관리하냐? 위임된 관료들이 있죠. 그게 이제 주로 산림청이라든가 환경부, 그 생태원 같은 그런 연구기관이거나 행정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립공원을 빼고는 멸종위기종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산림청이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 선생님이 지리산의 그 개족산? 거기에 사유림 산주가 다행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화렵수림으로 잘 복원된 걸 보여줬는데 사실 사유림 산주가 관심이 없어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임업하는 분들이 계속 찾아가서 도장을 찍으시면 우리가 다 심어주고 사유림도 다 무상으로 심어줍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림 관리에서의 가장 문제는 사유림까지 국가가 무상 조림해 준다는 거. 사실은 아마도 오늘 저는 이 학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데이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산을 앞에 걱정하는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조림해주고 육림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나라 사유림이 66%입니다. 66%인데 그거를 지금 국가가 무상으로 해줍니다. 근데 70년대에는 산림이 워낙 황폐했기 때문에 국가가 무상으로 해주는 거가 생태계를 위하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손을 대지 않아야 자연을 복원하도록 해야 훨씬 더 생태계에 맞는 생태계로 복원이 되고 공익 서비스, 수자원 함량이라든가 토양 침식 방지라든가 이런 공익에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사유림까지 무상으로 조림하고 육림함으로써 거기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붙게 마련입니다. 불이 나면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 찾아가서 도장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자연복원 하실래요? 나무를 심으실래요? 이렇게 묻지 않고요. 무슨 나무를 심겠습니까? 국가가 다 무상으로 해줍니다. 그러는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한 60대 이상인 분들은 다 불이 나면 당연히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와가지고 다 심어줄게요. 다 갖고 줄게요. 무슨 나무 심으실래요? 고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하는데 난 싫어요. 자연복원 할래요. 이런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심어야 되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에 심은데 불이 나면 그리고 그거가 국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럼 나무값을 쳐줍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복원된 데는 나무값 쳐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는 사람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사실 이미 96년 고성산불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3,762헥타르를 태웠던 그 당시로선 가장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 후에 동해안 산불이라는 불이 2000년에 발생했는데 당시 23,794헥타르가 탔습니다. 동해안 산불 지역에서. 근데 올해는 지금 전체 탄 지역이 11만 헥타르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96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자연복원을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여태껏 자연복원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가 없으니까 100헥타르를 연구지역으로 지정해서 연구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0헥타르 연구지역에다가 저도 연구조사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20년 동안 그 숲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복원되는지를 연구를 했고, 이게 지금 위에 보이는 거가 멀리서 본 전경입니다. 소나무 숲이었는데 굴참나무와 신갈나무, 호남림으로, 참나무림이죠. 참나무림으로 저와 같이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까 지리산만은 못하지만, 왜냐면 20년밖에 안 된 숲이니까요. 하지만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숲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직은 숲이 아니야 이러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준을 세워서 20년이면 초기 단계의 숲으로 복원이 된다. 제가 이제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은 사실상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90년대부터 2000년대는 지금 아직 4년밖에 안 된, 다 10년 데이터고요. 이건 4년 데이터에 불과한데 점점 불이 동해안에, 과거에는 이 동해안에서만 주로 불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내륙까지 불이 발생하고요. 이 지금 굵은 동그라미는 300헥타르 이상의 피해 지역만 표시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불과 4년밖에 안 됐는데 내륙에서 초대형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란이 생기잖아요. 교란이라는 게 뭐 태풍도 있고요, 산불도 있고요, 바람도 있고, 건조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숲은 반응하는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척도로 측정합니다. 하나는 저항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복원성입니다. 저항성이라는 건 일단 교란이 불이 나면, 불을 예를 들면 불이 나면 저항하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저분이 나를 밀으려고 하면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항성이고요. 그러나 저 힘의 강도가 저보다 훨씬 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넘어지죠. 저는 넘어지는데 넘어진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시 오뚜기처럼 복원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태계는 두 가지, 교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하나는 저항성이고 하나는 복원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항성을 말씀을 드리면 그 숲의 저항성을 23,794헥타르를 당시에 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공동조사단이라고 하는 거를 꾸몄고요. 저도 그 전체 지역을 조사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인 것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숲을 23,794헥타르를 전수조사해가지고 이런 걸 분석한 결과가 그때 이래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한 거 아니고 단체로 굉장히 한여름에 고생하면서 한 결과인데요. 보면은 소나무는 지금 산불 저항성은 소나무가 가장 약하고 호남림, 화렵수림순이고 화렵수림이 가장 저항성이 큽니다. 즉 불에 강하다는 뜻이에요. 소나무가 가장 불에 취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소나무가 불에 가장 취약하다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그것도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소나무는 원래 알려져 있었어요. 불에 약하다는 거가. 소나무는 불빛만 쐬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얼마나 신기하냐면 이 회색보다 까만 거가 불에 심하게 탄 걸 말하는데 순서를 보세요. 면적을 보시면 고성, 강릉, 동해, 삼척 순이잖아요. 이거가 소나무 숲 면적과 딱 비례해서 결과가 나타났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명확할 수가. 그거는 데이터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많아서 가능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에 정이라고 한 거가 이제 제 이름인데요. 보시면 소나무는 일단 수피가 껍질이 얇습니다. 불의 저항성이 크냐 작으냐 하는 걸 수종 수준에서 비교하려면은요, 그 수피 껍데기의 두께가 굵으면 굵수록 저항성이 큽니다. 그래서 굴참나무가 불에 강한 거예요. 콜크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자세히 보니까 수피가 얇고 참나무에 비해서 일단 그 송진을 함유하고 있어서 불이 붙었다 하면은 에너지가 많아요. 칼로리가 많아서 오래 타고 온도 자체가 높습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로 오래 타는 동안에 이 불이 확산될 기회를 갖는 거예요. 게다가 참나무 숲에 비해서 숲 속의 연료량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숯가꾸기까지 하면 그 연료량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 숲이 우리나라 전체 숲 면적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소나무 숲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거는 우리나라 숲이 아직 굉장히 복원된 지가 오래되지 않은 어린 숲들이구나. 왜냐하면 소나무가 초기에 복원되는 그 초기에 나타나는 숲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의 나무는 소나무지. 무슨 나무를 좋아하십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7, 80%가 소나무다 이러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나무 이름을 아는 게 소나무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갈나무, 굴참나무, 졸참나무 요새 조금 그런 이름을 들으시지만 그냥 두루뭉실으로 도토리나무 또는 조금 더 아는 분은 참나무 이 정도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는 엄청 열심히 다시는데 사실 나무 이름, 식물 이름 관심 있는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나무 숲이 22%이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소나무 숲은 고도 500m 이하의 낮은 지대에 분포하고요. 게다가 그러니까 인가 주변에 있겠죠. 인가 주변에 이 숲이 연속해서 분포합니다. 연속해서. 왜? 계속 교란되고 다시 복원되고 교란되고 다시 복원되고 이러면서 소나무 숲이 어린 소나무 숲이 연속해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불은 민가 주변에 나고 불이 났다 그러면 그냥 쉽게 확산돼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특성 중에 복원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원성이 저희가 아까 앞에 장 선생님도 그 복원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진짜 놀라워요. 현장에 가보면 지금 올해 불난 곳을 가보시면 그걸 현장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딱 여기처럼 지금 이렇게 이거 지금 까만 나무는 다 불탄 거고요. 이렇게 잘 복원되는 데도 있고 이 정도로 되는 데 있고 느린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지역이 무려 55%나 되고요. 전체 지역 중에서 55%나 되고 이런 지역이 34%, 이런 지역은 11%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공동조사단 보고서에는 89% 상중 이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자연적으로 복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동해안 산불 피해 살림을 어떻게 복원할 건가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합의를 해서 49%를 자연 복원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자, 2000년이면 지금 이미 2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면적이 자연복원 되어야 했겠죠. 네. 근데 거의 남은 지역이 없습니다. 다 조림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 지역에서 연구를 하면서 제 연구하는 지역만이라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요. 복원력은 이건 지금
예, 이건 불이 난 바로 그 해이고요. 그 해이고, 지금, 네. 그 결과를 분석한 걸 보면, 아까 저항력하고 딱 반대예요. 소나무림이 가장 복원도 느리게 됩니다. 어린 숲 가장 느립니다. 고도가 낮은 곳이 소나무 숲이 많기 때문에 느립니다. 네. 이러니까, 소나무 숲이 불에도 취약하고, 복원도 느리고, 그렇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앞에와 같이 저렇게 무려 3개월이나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와 같이 새파랗게 복원이 가능했을까?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불탄 나무의 밑에 뿌리에서 새로 um이 솟아서, 여러분들 고구마 같은 거 왜 물에 꼽아 놓으면, 물꽂이 하면 거기서 새로운 um이 트잖아요. 저는 um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um싹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이 난 곳을 어떤 기자분들은 검은 사막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예, 바로 직후에만 사막같이 보이고요. 바로 이어서 오아시스같이 바뀝니다. 예, 여전히 위는 꺼먹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식물들에게는 사실 어쩌면 역설적이지만 기회예요. 왜냐하면 위에 있던 내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그 위에 있는 자기 엄마, 자기 삼촌들, 그런 세대가 싹 사라졌어요. 빛이 충분히 들어와요. 경쟁자 없어졌어요. 멸균 됐어요. 살균 됐어요. 엄청나게 왕성하게 재생합니다. 그래서 땅 지표면을 차지하고 있는 거에 95%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재생하는 겁니다. 5% 정도만이, 지금 이거 소나무예요. 소나무 발화는 되게 잘합니다. 발화는 되게 잘해요. 하지만 소나무가 1년 내내 자라봤자, 발화해서 그 해 자라봤자 5cm에서 10cm까지밖에 못 자라요. 이런 um싹 재생하는 종들은 잘 자라는 데는 거의 1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재수 좋게 발안했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이 참나무들이 딱 차지하고 그늘을 지어요. 그러면 자라지 못합니다. 소나무는 양수예요. 그리고 저런 참나무 종류들은 반음수예요. 반음수, 상대적으로 음수입니다. 즉 그늘에서도 생존하고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그래프는 넘어가고요. 종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강연에서 이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어려워하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데이터를 만났을 때 딱 그 유레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정말 그렇구나. 제가 어떤 가정을 했냐면, 만약에 산불 전에 있었던 뿌리와 또는 줄기에서 새로운 새 um이 터서 식물이 올라온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다면 종 다양성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려 한 160군데를 정말 10 곱하기 10m 이런 조사구를 치고요. 가서 손가락, 호미 이런 거로 후벼파면서 걔가 뿌리에서 나온 건지 줄기에서 나온 건지 씨에서 나온 건지 하는 걸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된 것 중에 총 233종 중에서 81.1%가 um싹으로 재생했고요. 이게 종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9%는 종자에 의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조금 그림이 엉망같이 보이지만 전 이 그림을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즉, 지금 이 갈색은 불이 나지 않은 소나무 숲이고요. 지금 이 초록색이 불난 숲인데, 완전히 섞여 있네? 이렇잖아요. 저 섞여 있는 거가, 종 다양성이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 산불 후에 식물 종 다양성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아니구나 하는 결과입니다. 예. 물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어떤 종은 산불에 굉장히 취약한 종도 있고요. 어떤 종은 산불 뒤에 더 기회가 되는 종도 있어요. 더 잘 자라는 종도 있습니다. 쌀이 종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카시 같은 종류, 그런 종류들은 산불, 그 대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대나무도 물 만난 고기처럼 굉장히 왕성하게 재생합니다. 예. 제가 이게 그냥 논문에 쓰는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만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이제 궁금했던 거가 저렇게 또 산불 당년에 재생이 되는데 무슨 요인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까? 이건 이제 다분히 이제 학술적인 관심인데요. 그래서 산불 전에 있던 그 식생이 영향을 미칠까? 가장 주 요인일까? 아니면 고도나 방위, 경사, 지형 같은 요인이 중요한 요인일까? 아니면 산불 났을 때 피해를 받는 정도가 중요한 요인일까? 이런 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산불 전의 식생, 즉 산불 전에 옴싹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의 풍무도, 그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산불 난 뒤에 재생이 잘 되는 데는 산불 전에도 숲이 좋았던 데구나. 산불 난 데 재생이 잘 안 돼. 아까 엉성한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산불 전부터 원래 숲이 부실했었구나. 그런 데는 토심이 얕고 바위가 많거나 돌이 많거나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복원할 건가 하는 거에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가 바로 그 산불 당년에 재생된 정도를 보면 그곳을 어떻게 복원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걸 쉽게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년 동안 제가 이제 고성에서도 이 장기 생태를 연구하는 조사구를 만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동해안 산불 난 곳에서 했는데, 2000년 동해안 산불 난 곳에서, 불이 나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지표화로 위는 남고 밑에만 탄 곳, 위는 타고 밑에는 안 탄 곳, 그런 곳은 없습니다. 불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 위로 갑니다. 네. 산에서도 낮은 곳에서 경사면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 숲을 산불이나 이런 거를 독일인이 이렇게 평지가 많은 곳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경사가 심한 곳은 훨씬 더 불이 빨리 확산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해서 20년이면 이런 사층 구조를 갖는 숲으로 발달한다 하는 거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면 어떤 숲으로 발달할 거냐 하는 거가, 지표화하였던 지역은 당연히 소나무 숲이 소나무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나무 숲으로 남아 있고요. 수가나 중에서 상이나 중은 참나무 숲으로 바뀐다는 거, 아까 고성 사진에서 봤던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이 잘 안 됐던 곳에는 소나무도 일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나무, 화렵수, 호남림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좀 모식도로 그렸고요. 제가 앞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조림신화에 대한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학자들까지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60년대, 우리가 60년대의 서울입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인데, 보시면 불 한 폭이 거의 없는 그런 양상이고, 이때 70년대, 60년대 엄청나게 조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6.25 때문에, 일제 때문에 이렇게 숲이 저렇게 헐벗게 민둥산이 되었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910년 데이터에 17제곱미터밖에 되지 않고요. 43년에 13제곱미터, 72년에 11제곱미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림이라든가 치산치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의 전국토를 사실상 조림을 했는데 오늘날 남아있는 거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림지가. 그럼 나머지 85%의 숲은 뭐냐? 지리산을 포함해서 오대산을 포함해서 뭐냐? 사실상 다 자연복원된 겁니다. 자연복원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복원이 됐냐? 왜냐하면 일단 나무를 떼지 못하게 강제로 연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화전을 금지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화로 인해서 전부 도시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숲을 덜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복원된 곳이 오늘날의 85%가 자연숲입니다. 조림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자연적으로 오늘날 옛날하고 다릅니다. 제가 계속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오늘날은 자연복원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녹화가 되고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거나 증진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해요. 그런데 왜 조림을 하느냐? 저는 우리나라 전국토를 조림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생산 능력이 있어서 생산 임지로 지정한 곳 있습니다. 그런데 국한에서 조림을 하고 철저하게 육림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산불 났다 이런 모든 것을 조림하려고 합니다. 자연림 포함해서, 인공림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그게 문제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토양이 사실 안타까운데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교란이 워낙 심했었기 때문에요. 아까 인목 축적량 데이터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수를 생산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면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범림을 만들어요. 산림청에서는 늘 기자들 불러서 관심 있는 분들 불러서 보여주는 숲을 항상 만드는데 그거는 수 헥타르를 보여주는 숲을 만들어서 거기다 비료하고 투입하고 사람 투입해서 육림하고 그런 숲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헥타르, 수천 헥타르에다가 그런 숲 조성할 수 없습니다. 경제수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나무 숲어가지고 송이를 생산한다고요? 언제나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산주들이 원한다고, 지역 주민이 원한다고. 소나무 심어서 송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96년부터 열심히 노력했는데 송이 6개 채취했답니다. 조림지에서는 송이 나지 않습니다. 자연림에만 납니다. 그리고 자연림에서도 소나무 숲에서 계속 100년 된, 200년 된 숲에서도 송이가 나냐면 안 그렇습니다. 초기에 3, 40년 어린 소나무 숲에서만 송이가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이밭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소나무 숲을 유지하려고 계속 감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낙엽도 가서 막 이렇게 헤쳐나요. 그래야 송이가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송이는 밭이 맞아요. 자연숲에서 그냥 저절로 초기엔 나오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나라 산림청이 굉장히 고민거리인데요. 조림에 적합한 수종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막 자작나무 심고 백합나무 심고 이런 나무 옛날에는 잣나무 심고 일본 이깔나무 심고 리기다 소나무 심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나무들 지금 심지 못합니다.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안인 나무가 없는 것이 굉장히 산림청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럼 화렵수를 심으면 되잖아. 그럼 참나무 심으면 되잖아. 산불 난데 참나무 심어서 참나무 숲을 절대로 가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반음수기 때문에 그늘이 필요해요. 그리고 영양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1헥타르, 2헥타르 보여주는 숲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할 수 있죠. 비용을 들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11만 헥타르가 탄 곳에 화렵수림을 조성한다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딜레마가 그러면 뭔 나무를 심어야 돼? 소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소나무가 가장 적습니다. 근데 소나무의 또 문제는 아까 들으셨잖아요. 불에 취약해. 재생도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복원해야죠. 그러면 저 자연복원된 숲은 어떻습니까? 불에 굉장히 강합니다. 아까 그 의성 그 고은사 얘기했었잖아요. 고은사.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진 딱 보고 아, 저기 옛날에 산불 났었다. 이미 그 절 주변에 옛날에 산불이 나가지고 굴참나무 숲으로 재생이 된 겁니다. 저는 보면 저게 자연숲인지 아니면 그 움싹재생으로 복원된 숲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고요. 아니 사실 솔직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님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연님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밑에서 나무가 여러 둥치가 갈라지면 그건 다 움싹재생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진만 보고 옛날에 불나서 거기 그냥 둬가지고 굴참나무 숲으로 완전히 방화림을 만들었네. 이렇게 방풍림같이 만들었네. 그래서 그 절이 보호됐던 겁니다. 예. 그런데 진짜 저는 이거 2000년에 불난 곳을 소나무를 심었다가 2022년에 다시 불탄 소나무림입니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저 넓은 면적에 이게 울진 그 원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는다고 이렇게 벌목합니다. 이렇게 벌목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지역은 자연 복원한다고 손을 대지 않았던 곳이에요. 거긴 산사태 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끝낼게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거는 토양 침식이 얼마나 이제 실제로 조림지 아닌 곳조차도 심한가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 연구고요. 그래서 저는 산림청이 자연림에는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대지 말아라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고요. 그래서 사유림을 무상조림 해주지 말고 오히려 산지를 공익의 목적으로 보존하니까 산지 보존 비율을 지불하는 것을 검토해라.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이 생태적 감수성이 높은 분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주시면 우리가 자연을 대변하는 대변자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동안의 관행의 벽을 허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네.